종잣돈이 모이기 전에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투자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보통 개별주보다는 주가 지수를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시장 전체를 사시는 거예요. S&P 500, 코스피 200. ETF, 그렇죠.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주가 하락이랑 동의어는 아니다. 투자 대상에 더 고민하시고 이런 시점에 대한 고민은 너무 어렵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좀 미뤄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책의 저자시죠. 김성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참 그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목돈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할 것이냐 참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녀를 위한 근데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게 그 목돈을 만드는 종잣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든 이게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네네. 일단 참 지금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까 이거 고민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종잣돈이 별로 없어서 미래가 좀 암울하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도 뭐 전작인 마법의 돈 굴리기나 연금 굴리기 보시고 자기는 자산 배분 투자하고 있는데 아이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때문에 써긴 했는데 막상 또 이제 선후배들이나 동료들을 만나면 그런 거 질문 많이 해요. 나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 아파트 대출고 갚고 뭐 아이 학원비 내나 보면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종잣돈을 뭐 5천만 원 모으고 투자 시작해라. 1억 모으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모이기 전에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투자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싶다고 갑자기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잣돈이 모이기 전에 그 히말라야를 가기 전에 동네 뒷산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등산 근육을 만들어야 이제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 돌아가시면서 10억을 만약에 상속을 해주셨다. 10억을 갑자기 투자할 수 있을까? 못 하거든요. 무서워서 이제 매매를 못 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이 투자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쭉 누적이 돼야지 나중에 큰 규모의 자금도 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돈서부터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 말씀인데 근데 마침 이런 얘기가 있네요. 월 30만 원으로 종잣돈 5억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30만 원 가지고 5억 만들려면 단순 계산만 해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책에서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딱 3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매달 이제 하는 거죠. 30만 원 정도는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거를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자녀가 한 30대 중반 돼야지 결혼하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모으게 되면 5억 4천 정도가 모여요. 그런데 이걸 예금을 하면 안 되고요. 예금을 하면 1억 얼마밖에 안 되고요. 약 자산 배분 투자를 해서 7% 정도 수익률을 내면 월. 네, 연 7% 정도 수익률을 내면 뭐 5억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몇 년 걸리죠? 요거는 35년 예를 든 거예요. 30만 원씩.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계좌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많이 물으세요. 내가 지금 40인데 나는 언제 모으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축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40 정도 되셨으면 연봉이 꽤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2배를 하는 거죠. 60만 원 정도 하시고 뭐 세액공제 같은 것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돈이 쌓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네, 그럼 노후 준비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좀 그렇다면 좋아요. 돈은 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30만 원씩 자녀를 위해서 그러지 않고 이미 그 나이가 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60만 원이 됐든 90만 원이 됐든 뭐 한단 말이에요. 월. 어디다 할 것이냐. 말은 이제 자산 배분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시는 분은 이게 참 쉽고 눈이 딱 그려지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처음부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산 배분해라, 안정적으로 굴려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답변을 드려보면 이제 뭐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탈무드에서 이제 힌트가 많이 나와요.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산을 3등분으로 나눠라. 하나는 사업을 하고 하나는 토지에 투자하고 하나는 예비도로 남겨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2000년 전 얘기고 현대적인 버전으로 바꾸면 사업이라는 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도 있지만 이런 거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경작료가 나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리츠나 뭐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 리츠는 주식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채권, 특히 국채와 이제 많이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세 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탈무드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는.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어떤 주식을 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개별주보다는 주가 지수를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개별주 분석하시기 너무 힘드시니까 주가 지수를 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느 나라 거 사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에요. 최근 10년은 뭐 미국보다 많이 안 좋지만 20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한국, 미국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국채도 한국, 미국 나누고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이랑 또 하나가 작년처럼 주식 국채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금 그리고 달러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하는 게 몇 프로씩 넣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면 이게 딱 배분하기가 좋은데 네.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을 그렇죠. 넣으면서 이걸 몇십만 원씩 나눠서 한다는 게 참 감질날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첫 달에 들어가는 30만 원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다 사세요. 다음 달에 들어가는 한국 주식 다 사세요. 30만 원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주에 보통 2만 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고 그 다음 달에 들어가는 거 미국 국채 사고 이런 식으로 6개월이면 다 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는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이 눈높이 맞추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나는 6개의 자산을 보유해서 갈 거야. 그래서 돈이 들어갈 때마다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매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저가 매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투자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렇게 나누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미국 주식 가운데서도 뭘 사고 한국 주식에서 뭘 사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 듣는 사람보다 주식 투자에서 잃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섹터가 더 좋냐, 그리고 어떤 종목 혹은 2차 전지냐 아니면 뭐 전기차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은 굳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시장 전체를 사시는 거예요. S&P 500, 코스피 200. ETF, 그렇죠.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네,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사시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2차 전지가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 들어와요. S&P 500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그 성장을 향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초기에 엄청난 상승을 먹겠다. 이건 좀 어려운 게임이고 그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직장인 너무 바쁘시니까 그럴 때는 시장 전체를 사는 그런 ETF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까지 어쨌든 계속 우상향으로 왔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기대감과 이런 것 때문에 좀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 사도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 그냥 맨날 그 모양 꼴일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최근성 편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성 편향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온 뭐 몇 년의 시간 동안 혹은 최근 10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시간을 딱 10년 전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2000년 초부터 10년 동안은 미국은 실제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누적으로. 근데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은 훨씬 좋은 성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20년 성과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다음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를 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직전 10년은 미국이 이겼고 그전엔 한국, 그전에 미국, 한국, 신흥국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더 잘할지 알 수가 없으니 분산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지수도 우리가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뭐 4천 막 이렇게 그 이상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만 확실하게 들어간다면 한국 지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앞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선입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우량주 투자하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해야 돼, 돈을 번다. 뭐 배당주를 사야 확실한 뭐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고정관념이라고요? 다른 네. 각도에서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신 얘기가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는 얘기일 거예요. 너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치, 우량주의 장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함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량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시가총액 상위가 된 회사들을 언급을 해요. 뭐 한국 같으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시총 상위주들 굉장히 우량하죠. 그냥 누가 봐도 우량한 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이나 미국을 봐도 뭐 애플, 테슬라 같은 이미 상당히 큰 회사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회사들의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 혹은 수익률이 낮다는 건 그 회사들이 그렇게 시총이 커지기 전부터 투자한 경우가 수익이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미래에 그 시총 상위주가 될 미래의 우량한 모습을 보일 애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량한 애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게임이 좀 다른 게임이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우량주를 찾았다 칠게요. 뭐 찾았다 치는데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말이에요. 장기 투자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분석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나 있는데 문제는 장기 투자 못 해요. 왜냐면 심리상. 네, 심리 때문에 심리가 이 장기 투자를 막거든요. 특히 뭐 작년에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뭐 20년, 21년에 돈을 벌었는데 22년에 뭐 한없이 하락했잖아요. 뭐 글로벌 시총 상위주이자 우량주인 뭐 애플, 테슬라 같은 주식들도 작년에 뭐 60%씩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몸이 굳게 돼 있어요. 공포에 젖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갖고 있었는데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해서 갖고 계셨으면 벌써 지금 올해 상반기 동안만으로도 뭐 60-70% 오르고 엔비디아 뭐 170% 이상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공포에 질리면 어느 순간 이걸 던져버려요.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식 팔고 안 보고 있다가 요즘처럼 다시 가격이 막 오르면 그때 다시 관심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고점 부근에서 들어갔다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많진 않아요. 굉장히 드물게 있고 오죽했으면 이제 TV에 나올 정도로 드물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배당주 투자가 안전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배당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제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드는데 몇 가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데 배당주도 결국은 주식이라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져요. 물론 덜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막 올라갈 때 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주 투자나 배당 성장 이런 종목들을 하실 때 배당이 성장한다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을 많이 느끼시는데 결국은 내 돈이 투자된 거는 배당으로 받는 수익과 이 자본 차익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배당은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안 올라.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몇 가지 그 선입관들 가운데서 요즘 우리가 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 그리고 인한
그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결국 자산 시장의 어떤 급락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투자를 할 때이냐 아니면 쉴 때이냐 가지고 또 고민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예요. 왜냐면 지금 한 1년 넘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어떤 데이터보다도 그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매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 오냐의 문제죠. 첫 번째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과거 통계를 분석한 다음에 뭐 13개월 정도 후에 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8개월 후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오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깊게 오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하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가 침체되는 건 맞아요. 경기 침체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NBER이라는 미국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이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내가 투자한 게 손해가 얼마나 날 거냐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보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하시되 내가 투자한 게 어떻게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자산 가격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먼저 미국 이게 경기 침체 발표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주가를 보면 한 반은 올랐어요. 오히려 반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주가 하락이랑 동의어는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2년 전에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는 주가가 아니다. 경기는 주가가 아니다. 경기는 주가가 아니다. 3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고 주가가 좋고 경기가 나쁘다고 주가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스토리상 그건 맞지만 단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 주가가 다 빠지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2000년 이후에 한 3번 정도의 경기 침체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주가가 다른 나라들 주가 빠진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게 주식만 있으면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반은 손실을 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 불안한데 국채나 금 뭐 이렇게 자산을 확대를 해보면 생각보다 안 빠지는 자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다. 이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네. 그럼 나 손해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빠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주식만 갖고 있으면 여전히 불안한 건 맞는데 다른 자산들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되게 의외죠. 되게 의외긴 한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뭐 불안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불안하지 않고 경기 침체 오면 너는 돈 언제 뺄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돈 안 뺍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확률적으로 되게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운 게임이 돼요. 특히 요 마켓 타이밍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작년 올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예금 금리가 5%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금으로 넘어갔다가 시장이 반등하는 걸 내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월에 갑자기 1월부터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주식이 확 올라 버렸어요. 그럼 이제 당황하게 되죠. 야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셨을 때 마켓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에 두려워서
이렇게 처분하지 네. 않아야 되고 네. 또 자산 배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그럼 더 안전한 거고. 그렇죠. 근데 자산 배분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조금 우리가 찝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하나의 케이스로 국채 투자, 미국채 투자하는 거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다는 말씀이니까 둘 다 해야죠. 아, 반반씩?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은 주식 나스닥 한국, 미국 주식에 반반 들어가는 반반 거죠. 지수 네. 추종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반반씩 넣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0%는 국채, 미국채 반 티커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투자 TT 그 IEF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거나 코덱스에 미국채 10년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 그냥 달러 산 거 환 해지가 되는. 네, 네. 환 노출이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도 투자하고 달러 움직임에도 같이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편하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40% 가운데서 30%는 뭘? 나머지 40%에서 이제 한 반은 금, 20%는 금. 네, 20%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굉장히 단기 금리를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MMF. 네, MMF나 CMA를 하셔도 되고 요즘에 뭐 KOFR이라고 해서 무위험 금리를 추종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걸 해놓으시면 이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기준금리 인상에서는 굉장히 잘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해놓으시면 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투자 뭐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소액 가지고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종잣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거치식, 그러니까 어떤 때 나에게 목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그냥 한 방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적립식을 많이 권하시잖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해라. 평균 매수 단가 인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 대상이나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막 들쭉날쭉한다. 그럼 이제 저점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신에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싸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분할 매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거의 반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눠서 할 거냐 뭐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들어가는 투자 전략, 투자 대상에 더 고민하시고 이런 시점에 대한 고민은 너무 어렵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좀 미뤄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전에 예전에 그 마법의 돈 굴리기 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개인 연금 저축 네네.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겠죠. 연금은 아주 디폴트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한 그런 투자법을 이제 책으로 냈지만 부모님들한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자기 거 먼저 잘 챙기자예요. 그렇지. 자기 걸 잘 챙기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내 연금으로 한 달에 300~4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100~200만 원 자기한테 용돈으로 주시면 돼요. 따로 증여할 거 없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자녀 걸 하시기 전에 당연히 자기 거 연금 계좌 먼저 잘 챙겨 놓자. 이런 얘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워낙 그 전에 전작이셨던 마법의 돈 굴리기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또 그 영상도 많이 보셨고 해가지고 이 연금 저축 관련해서는 아마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퇴직연금과 우리 개인 연금 저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였죠? ISA. 예. 네, ISA. 절세 계좌 ISA.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세금을 우대받으면서 그게 이제 돈 버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김성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